학년도, 16학년도, 17학년도에 대한 입학 계획들을 발표할 때 항상 보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정관 전형 전체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센터는 이제 그 대학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현장에서 과연 우리가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알아듣고 있는지, 잘 설명되어지고 있는지, 또는 이행하고 있는 새로운 전형들이 고등학교 현장에 적합한지, 자, 적합한지 또 아닌지 여부에 관계없이 학부형들은 입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혼자 결정하시기 어려우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을 받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죠. 소속해 있는 고등학교도 있고, 소위 말하는 사교육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드리고 또 정확한 내용으로 상담하기 위해서 대입상담센터라는 것을 교육부에서 대교협속에다가 2009년 9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저희는 누구하고 운영을 하고 있냐 하면 전국에 17개 시도교육청이 있는데 각 시도교육청별로 우수한 진학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현직 교사죠. 진학 경력이 20년 되고 15년 되고 그런 분들을 다 추천받아서 현재는 250분이 전화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상담센터 안에는 입학사정관 출신의 7분의 상담 전문원이 함께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 이렇게 어머니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눈높이를 좀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경험들이 많을 수 있겠죠. 상담 전화가 왔는데 대학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2016 시행계획은 어떻고 기본계획은 어떻고 모집 요강 속에 나오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집행하는데 자기소개서에 0점 처리되는 거는 수학과 외국어 관련해 이러이러한 공통사항에 들어간 것은 0점 처리를 하나 그 외에 이러이러한 거는 0점 처리를 하지 않으나 미반영을 하되 사교육을 유발할 경우엔 미반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반영할 수도 있고 이런 아주 뭐 암호 같은 말들로 발표를 하잖아요. 저희가 막상 설명을 하러 오면 반 정도는 알아들으시고 반 정도는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저희는 잘 풀어서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 일일이 만나뵐 수는 없고 모든 내용들을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현장에 전달하도록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실은 저기에 보니까 초, 중, 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초 학부형도 계신 거예요. 초, 중, 그 다음에 고1, 2, 고3 네, 몇 분 안 계시군요. 네, 이제 9월 6일부터 이제 접수가 시작이 되죠. 자, 다행히 이번에는 3개년에 대한 입시안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되었고 가능하면 그대로 간다입니다. 예전에는 믿지 않았었잖아요. 지금 고3인데 이제 9월 접수예요. 근데 보통 6월, 7월에 대학 요강이 나와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7월 달에도 사실 안 믿었었어요. 뭐 또 바뀔지 몰라서. 그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올해 강력하게 저희가 정한 것이 3년 예고제죠. 3년 예고자라 하면 지금 15학년도를 지원하는 게 고3입니다. 고2는 16학년도, 고1은 17학년도에 입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 3개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1, 고2, 고3에 대한 기본 정책은 발표를 했고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럼 고1, 고2는 무엇을 보면서 준비해야 될까요? 현행 진행되고 있는 고3에 대한 입시안을 보고 진행해도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특이한 경우들이 있죠. 모집 인원을 적게 뽑는 특수한 전형이라든가 이런 전형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딱 맞아서 나는 고1, 고2, 고3 될 때까지 이 전형밖에 없다 라는 학생은 준비해도 돼요. 그러나 여기저기 걸쳐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학생들은 그냥 평범하고 일반적인 전형 유형 속에서 내가 준비를 해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일부를 안내해 드리고요. 뒷부분에는 이렇게 많은 대입 정보, 사실 정보가 없진 않아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내가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고 안다고 해서 혼자 결정 못할 때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며 상담 전화하기 어려울 땐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입 정보를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5, 16, 17, 그 다음에 전형 유형별 특징, 상담 제공에 관련된 거 활용하기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1호 학년도입니다. 이미 많은 내용들이 전달이 돼 있어요. 하지만 학년이 내려갈수록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죠. 올해 가장 화두가 된 내용은 간소화입니다. 사실 간소화는 2, 3년 전부터 이미 진행이 되어 왔어요. 간소화의 핵심은 뭐냐 하면 대학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어요. 일반 전형, 학업 우수자, 학업 능력 우수자, 그 다음에 사정관 전형은 더 외국 이름도 많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수많은 전형 이름들이 10개, 20개씩 나오죠. 과연 이 전형에서는 뭐가 똑똑한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지를 전형 제목만 봐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교과, 내신만 준비한 학생인데 내신 좋은 학생이 가는 전형이 일반 전형이라는 건지 학업 우수자라는지 학업 능력 우수자라는 건지 미래 인재 전형이라는 건지 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대학은 요강을 봐라. 보면 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회원대학이 200개라고 했죠. 물론 내가 가고자 하는 언저리 대학 10개라고 쳐요. 그 10개를 내가 어떤 기준으로 골라서 그 대학 요강을 볼 수 있겠나요? 그래서 간소화의 첫 번째는 도대체 대학의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그 전형이 무엇이 우수한 학생을 뽑고자 하는지 알게 하고 정리해라. 이게 간소화입니다.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라는 것이 종합전형, 사정관 전형 비슷하게 병행하는 전형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영어를 잘해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이 영어에 대한 능력을 평가할 때 소위 말하는 토플이라고 하는 거죠. IBT 점수가 정확히 있는 학생과 나는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영어에 관련된 동아리, 활동 이런 걸 많이 했지 결과값을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다. 이런 학생들이 대학을 지원할 때 우수성을 다르게 평가할수록 할 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전형도 있고 결과값을 중요시 여기는 전형도 다행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값을 중요시 여기는 전형들이 사실은 사교육을 많이 유발한다라는 죄목에 걸려버렸어요. 왜냐? 공부도 안 하고 학원 가서 토플 점수만 막 올렸더니 대학에서 뽑아가더라. 교과 성적도 안 좋고 난 수능도 안 했는데 뽑히더라. 그럼 마치 수능보다 토플 준비하는 게 쉬운 것 같고 간단한 것 같으니까 모두 학원으로 가서 토플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럼 과연 토플 점수 좋은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는 아이일까? 영어에 대한 비전이 있거나 잠재력이 있는 아이일까? 이퀄이 성립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와 이런 아이를 다 골고루 뽑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 대신 학원 가서 길러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진 전형들은 사정관 전형엔 넣어서 안 된다. 그래서 분리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어떤 항의들이 일어났죠? 자, 특기자 전형을 없앤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더니 고1, 고2 때 특수한 아이들이 있어요. 영어만 잘하는 아이, 수학만 잘하는 아이, 과학만 잘하는 아이, 진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것만 잘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은 그 전형을 바라보고 2년을 준비한 거예요. 3년을 준비했어요. 근데 대학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전형을 없애버리면 이 학생들이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올해 다시 특기자 전형은 성격이 다른 전형이다. 단, 그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모집 단위로 지원할 때만 열어준다. 어느 대학이 몇 년 전에 의예과를 뽑는데 영어 특기자를 뽑았어요. 물론 영어도 잘하고 의학적인 어떤 호기심이나 발전적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영어만 잘해서 들어간 아이가 의과대학에 맞을 것이냐 라는 의문점들이 나왔지만 규제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 규제를 한 게 특기자 전형 모집단이 특성에 맞는 데만 뽑아라. 사정관 전형 이름만 바꿨지만 진행한다. 전형 방법수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 논술고사 지양한다. 지향이 아니라 지양입니다. 점점 적게, 모집 인원을 적게 하고 대학에서도 선발하는 것을 좀 지양해달라, 막아달라. 이게 과연 대학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짐작들은 하시죠. 이렇게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대학에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금이라는 게 사실은 뿌려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학들은 논술고사를 그대로 하고 싶어도 혹시 정부에서 하는 어떤 사업과 방향이 안 맞으면 지원의 어떤 그 확고한 것이 줄어들 것 같아서 또 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논술고사나 적성고사, 대학별고사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선 선발이라는 것은 한 전형 속에서 다른 성격의 아이를 뽑아내던 게 작년까지 많았어요. 자, 똑같은 논술 전형이에요.
이런 소문 많았죠. 자, A라는 대학을 논술 전형 지원하는데 논술 잘 쓸 필요 없어. 내신 안 좋아도 돼. 우선 선발해서 수능 등급 좋으면 뽑혀. 표면적인 경쟁률은 100대 1이에요. 학생부 40에 논술 60% 반영한다? 100명을 뽑는데 700명이 지원하고 1000명이 지원해요. 그런데 대학 처장님들이랑 다니면서 뭐라 그러시죠? 아, 우선 선발에 뽑히는 아이들은 수능 최저 기준만 충족하면 뽑힙니다. 왜냐? 높게 해놨기 때문에. 어떤 아이를 선점하려는 거죠? 정시에 갈려서 정시에서 조금 다른 대학, 뭐 나름대로 조금 우수한 아이들이 가는 대학의 학생을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논술이라는 모양 속에 수능 등급 높은 아이들을 뽑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럼 한 전형에 두 컬러가 있는 거죠. 복잡하다는 거죠. 지원자 입장에서. 그래서 없앴습니다. 우선 선발 없습니다. 고른 기회 전형, 수시원서 기간 통일했다. 수시원서 기간 통일하는 건 그래도 작년까지는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았어요. 뭐냐 하면 수시를 지원할 때 두 번에 나눠서 지원할 수 있었어요. 9월 초에 한 번 해주고 망설망설하던 아이들이 수능 보고 나서 아, 정시로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안 나왔다. 운이 나빠서 좋지가 않다 점수가. 이럴 경우에 아, 수시에 지원할 걸 하고 후회했던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수능 후에 한 번 더 지원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수시 2차 또는 수시 2회차라고 불렀는데 올해부터는 없어요. 그냥 9월에 한 번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진로, 나의 지원 방향을 9월 초에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얘기고 16, 17학년까지 계속됩니다. 자, 복수 지원 및 등록 금지. 수시에 6번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올해 사실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게 저희가 대학에다 전형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수시에는 4가지 유형 범위 안에서 만들고 정시에서는 2가지 유형 범위 안에서 만들어라 했는데 이게 잘못 소문이 나서 수시는 4번 지원하고 정시는 2번밖에 지원 못한대.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진짜로는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수시는 6회까지 지원할 수 있고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에 각각 한 번씩 해서 최대 3번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게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 지원은 6회 지원은 그대로인데 문제는 자기가 예비번호를 받았어요. 예비번호를 받았을 때 재작년까지는 예비번호 받은 아이들이 나 떨어지길 잘했어 라는 생각들이 의외로 있는 아이들이 있어. 어떤 아이들이냐면 9월 초에 논술 전형이고 뭐고 겁이 나서 지원을 해놨는데 수능을 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좋고 사실은 내가 이 대학보다 A 대학을 가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논술을 지원한 B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수능을 보니까 내가 원래 가고 싶었던 A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권리가 있었어요. 예비 충원자에게 네 차례가 와서 너 지원해서 합격하고 등록할 수 있어. 그럴 때 등록할래? 안 할래? 안 하고 전 정시에 가겠습니다가 됐었어요. 작년부터는 안 됩니다. 무조건 예비번호 받았을 때 추가 합격 대상이 되면 무조건 수시에 등록해야 되고 정시 지원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6회 지원에 모두 적용이 되는데 적용되지 않는 대학군이 있습니다. 산업대, 전문대, 특별법 설립대라고 해서 지스트, 디지스트, 카이스트 주로 이런 학교들이 특별법인데 포스텍하고 유니스트는 6회 지원에 해당돼서 여기는 지원할 수 없어요. 별도로는. 여기 있는 대학들은 6회 지원 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 전형 방법 무슨 말이냐? 초기에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이 전형 유형입니다. 4가지 유형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학생부 좋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유형, 논술 유형, 실기, 논술이라든가 등등해서 뭐 예체능도 있을 수 있죠. 대학별 고사를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수능 등급이 좋은, 수능이 좋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이렇게 학생부, 논술, 실기, 수능 유형으로 대학의 전형들을 만들어라 했지만 우리가 지원할 때 제목이 학생부 위주 전형 이런 건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형 제목을 붙여서 우리가 접하는 건 이 전형명이에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미래인재 전형, 과학인재 전형. 자, 그럼 이 전형이 처음 말한 것처럼 간소화라고 했으니까 뭔가 이 각각의 전형은 위에 있는 어떤 특성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 과학인재 전형이 있는데 얘가 실기 위주 특기자 전형인지 입학사정관 전형인지 성분을 알아야 내가 과정이 충실해서 과정을 높이 평가하는 사정관 전형으로 지원하는 건지 과학인재가 특기자 전형에 들어가서
결과물의 높은 수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학생을 뽑는 특기자 전형 유형인지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나하고 맞지 않는 전형이면 육회 지원 속에 포함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내 선택인 겁니다. 내 선택을 할 수는 있되 전형의 성격을 알아야 되고 그 성격은 뒤로 들어가서 유형의 어느 유형에 있는지의 배경을 알면 어떤 우수 학생을 뽑고자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볼 게 전형 방법인 거죠. 똑같은 학교 생활 우수자라도 교과 성적을 70%, 80%, 90%, 100% 반영하는 전형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대학 자율이니까. 그 중에서 내가 교과 성적이 매우 좋으면 100% 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교과 성적은 아주 좋지는 않으나 딱히 다른 전형에 적합하진 않아요. 그러면 내가 주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면접일지, 논술일지, 비교과일지 판단해서 그런 요소들이 섞여있는 교과 전형이 들어있는 대학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게 전형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안 쓰이는 건 아니에요. 전형을 보고 지원을 하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봐야 되고 내가 취약한 거와 나의 장점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형 방법과 비율을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14년도, 15년도가 어떻게 변했냐. 자, 어느 대학에 복잡했습니다. 논술을 뽑는데 우선 선발 따로 있어, 일반 선발 따로 있지만 합해졌어요. 학교생활 우수자도 대부분 작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단계별로 서류도 다 한 번에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형들이 정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자, 이 데이터는 뭘 보여주고자 하냐면, 자, 여기 모이신 분들이 또 성신여대 근처에 사시는 분이시니까 당연히 서울 수도권대학이 우선이죠.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봤을 때 교과 전형, 내신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 사정관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적성 전형, 실기 특기. 요거 외에는 대학의 전형이 없어요. 딱 5갈래밖에 없는데 전체로 보면 교과 전형에 뽑는 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적성 전형, 실기 전형 이런 순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소개를 보기 시작하면 서울, 인천, 경기로 가면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의 비율이 비슷해지죠. 즉 지방에 있는 대학은 내신 성적으로 뽑는 대학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도권 대학은 교과 성적이 좋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찬스가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애보다는 줄어들어요. 그 비율이 어디로 간 거죠? 사정관 전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은 아이들은 사정관 전형을 내가 아무리 특기가 없고 아무리 활동한 게 없다 하더라도 그냥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대학에서 뽑는 모집 인원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논술 전형.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율로 봤을 때 이렇게 낮으나 수도권 대학에 있는 대학은 논술 전형 비율이 높습니다. 논술 전형을 수도권 대학에서 대부분 진행하죠.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역으로 내려올수록 전체 비율에 맞도록 내려온다는 거죠. 네. 자, 요거는 이제 서울 수도권 대학들만 한번 봤습니다. 서울 수도권 대학만 봤더니 어때요? 교과 전형 숫자가 종합 전형 숫자보다 훨씬 적어졌죠. 아까는 서울, 경기, 인천까지 합했더니 비슷했는데 서울 수도권 대학으로만 갔더니 수도권 빼고 서울 지역 대학으로만 갔더니 종합 전형이 압도적으로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사정관 전형의 중요성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시를 요즘 필수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올해 많이 학생들이 긴장합니다. 그 이유가 소폭이긴 하나 수시의 모집 인원이 조금씩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6회 지원을 제한했으나 미등록 충원을 해주기 때문에 예비번호에서도 충분히 붙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아이들이 6회를 지원하면 한 군데밖에 등록을 못하니까 5군데 합격하는 곳에 TO가 생긴다는 거죠. 전년도에 평균을 뽑아봤더니 1인당 4.3 정도의 지원 횟수가 나왔어요. 물론 어떤 아이는 한 번, 어떤 아이는 6회 해서 이게 꽉꽉 차는 아이와 한 아이가 한 번 한 아이가 골고루 평균값을 유지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대개 수도권 쪽에 있는 학생들은 평균값이 4회에서 5회는 지원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붙으면 나머지 3개에서 4개 합격한 거는 다 다른 친구들이 올라와서 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하면 합격의 기회가 는다. 수능 영향력이 적다. 졸업생과 경쟁력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살린 지원들이 있다 해서 수시에 관심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죠. 네, 이렇게 안 넘어가는 적도 있습니다.
네, 이제 16, 17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3년 예고제라서 훨씬 쉽습니다. 자, 15학년도 큰 틀을 유지한다. 간소화, 대학별고사 지향한다. 최저학력 기준 완화한다. 모집 시기 9월에 한 번에 꼽는 거 그대로 지속한다. 체육 혹시 뭐 관심 있는 학생들 체육 특기자 기초 실기를 강화해서 체육의 어떤 개인 굉장한 특기보다는 수능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돌리는 아이들도 충분히 지원 가능한 기회가 온다는 거죠. 기초 체력 관리를 하는 쪽으로 공정성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많이 돌린다. 예체능고사 평가의 공정성 때문에 타 대학 교수 3분의 1 이상 한다. 자, 자기소개서 활용할 때 서류 평가 시 불이익이 있는 것을 사전에 모집 요강에 구체적으로 한다. 올해는 급하게 이 제도가 들어와서 모집 요강에 들쭉날쭉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0점 처리되는 거와 미반영은 굉장히 다른 내용인데 그것이 혼란스럽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 계속 수시 모집의 비율이 16학년도가 소폭이지만 64에서 66으로 올라가고 있다.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율이 15에 비해서 16년도가 소폭 올라가고 있다. 논술 인원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15년도에서 16년도로 넘어갈 때 소폭 감소한다. 적성시험도 소폭 감소한다. 분할 모집하는 대학들이 작년도하고는 같으나 앞으로 이제 17학년도에는 없어집니다. 정시 얘기입니다. 자, 17학년도입니다. 15하고 같다. 분할 모집 없어진다. 요즘은 H대학이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를 갈 때 정시에서 가군에도 지원하고 나군에도 지원하고 타군에도 지원할 수 있었어요. 다 뽑아요. 성격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그런데 이제는 200명이 넘는 모집단위만 2개 군에서만 나눠 쓰게 하는데 17학년도가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대학에 한 과는 한 군에만 있어요. 서울대 가군 뭐 이렇게 하듯이 그냥 한 군에만 있게 된다는 거죠. 수능 A, B로 갔다 왔다 복잡했습니다. 17학년도 모두 없어집니다. 똑같아요. 옛날하고 국어, 영어, 수학. 네. 자, 이제 17학년도에 대한 계획. 현재 고1 내가 대학 요강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현재 고1의 경우 내가 고3이 되는 해 5월 달까지 모집 요강을 완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2가 되는 4월까지는 조금 전에 말한 정도의 시행계획, 무슨 과에서 어떻게 뽑고 전형 요소는 어떻게 되고 이런 어느 정도의 시행계획을 알 수 있다. 현재 내가 고1 기본사 변하지 않는다. 이러이러한 모집 유형 4개, 2개 틀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지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전달됐어요. 그러면 내가 논술 전형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고1이에요. 중3이에요. 저런 추세라면 논술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점점 줄겠다. 내가 과연 이거를 계속 교과 성적 관리도 안 하고 수능 성적 관리도 안 하고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을 가늠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유형별로 특징은 어떻고 어떤 학생들이 그 유형에 대해서 큰 방향을 잡고 준비해야 되는지 유형의 특성을 보는데 맨 처음에는 학생부 교과입니다. 학생부 속에는 교과와 비교과가 있죠. 근데 이 비교과라는 말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어느 대학은 비교과라는 걸 출결, 봉사 이것만 비교과라고 해요. 원래 맞는 뜻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형이 학생부 전형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과 90%에 비교과 10%를 반영합니다. 그러면 잘못 이해할 경우에 비교과를 뭐 리더십도 있고 봉사도 잘하고 이러한 나의 실적을 보는 게 비교과인가? 그럼 교과 성적이 다소 떨어져도 10% 뭐 얼마나 큰 건데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대학의 비교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비교과는 출결 봉사를 보되 그건 아주 기본형. 뭐 3개년 합해서 30시간 봉사면 만점을 준다든가 사고만 안 치면 출결을 만점을 준다든가 이런 거를 비교과라고 하는 대학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와 비교과로 나눌 때 반드시 비교과가 이 대학에서는 무엇을 뜻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교과 중심입니다. 교과 중심은 타 전형에 비해서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이 합격의 관건이다. 무슨 뜻일까요? 자, 교과 전형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공공연히 알면 아는 내용들이죠. 고등학교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우리 대학에서 볼 때는 A고등학교 3등급과 B고등학교 1등급을 우리는 사실 같다고 봐. 우수하다고 봐. 이렇게 생각하는 대학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런 무형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1등급과 3등급이 같아? 숫자가 엄연히 다른데 입니다. 예, 같지 않습니다. 엄연히 교과 성적대로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간혹 걱정을 해요. 교과 성적으로 뽑아서 우수한 아이도 섞여 있으나 우수하지 못한 아이도 내신 성적이 좀 좋아서 그냥 들어올 수도 있다. 근데 과연 우리 대학의 전체적인 학력하고 맞을까? 그럴 땐 무엇을 적중을 시키면 좋을까요?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되겠죠. 그게 수능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수능 뭐 너나 할 거 없이 수능 성적대로 하면 지역차, 학교차, 뭐 누가 거기다 토를 달겠어요. 그래서 교과 성적에 수능 최저 기준들을 많이 답니다. 논술 전형에 달듯이. 자, 그러면 교과와 내신 좋은 아이와 수능 좋은 아이가 비례하느냐? 비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나의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난 교과 성적은 매우 좋은데 수능이 안 좋다. 수능 최저를 낮게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거나 뭐 피해가면 되는 거죠. 난 교과 성적은 그만하나 수능이 그런대로 정시에 적합하진 않으나 최저를 적중할 만은 하다 하면 교과 전형 속에 수능 등급을 높게 책정한 대학으로 가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유리하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 성적에도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음을 파악해야 된다. 자, 반영교과는 주로 국영수사과 기본 과목이지만 이것도 단위수라든가 적용하는 교과의 학년 비율이라든가 조금씩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지원자가 뭐 10대 1이다. 10명을 뽑을 때 100명이 지원하면 7, 80명은 허수예요. 나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냥 지원했다 떨어져도 별로 분해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항상 분해하는 아이들은 어디죠? 접점에 있는 아이들이 분해하죠. 2배수, 3배수. 그런 아이들은 작은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 거죠. 그 작은 차이는 어디서 나와요? 말이 교과 100%지 반영하는 교과의 방식과 학년 비율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를 내가 감지해야 되는데 그거는 고1, 고2부터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해두고 고3 지원할 때부터 내가 적합한 대학을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저 여기에 보면 100% 반영하는 대학도 많으나 비교과도 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이나 논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데다 학생부의 비율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대학에 따라서 아까 말했듯이 수능 최저 유무가 교과 전형하고 짝짓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보다 안 하는 대학이 많은 전형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데 교과 전형은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이 훨씬 많죠.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몇 안 됩니다.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럴만한 알만한 대학에서 교과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어요.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교과 전형이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이 부류에 있다. 교과 전형 반영 안 한다. 그러면 나의 방향에 대한 전환을 해야 되겠죠. 물론 내신 관리는 기본으로 다 해야 된다 하지만 아까 봤듯이 내신으로 승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전형, 이 대학의 특성을 살리는 전형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교과 전형에도 100%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과 성적대로 묻는 거예요. 단, 교과를 반영하는 방식, 반영 비율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짝짓기를 잘 하셔야 되죠. 자, 교과 100%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네. 자, 교과 전형인데 교과와 면접이 들어가요. 앞에 100% 전형일 때는 내가 그 대학을 물어보니까 보통 2등급 정도가 붙는데 나는 한 2.8, 잘 나와 2.8, 잘 안 나올 때는 3이나 3.5야. 가고 싶은 대학을 괜히 넣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전에 뭐 누가 시험 볼 때 무슨 대학 보고 떨어진 거를 계속 프로필에 넣고 다녔다 하죠. S대학 보고 난 떨어진 사람이야.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과를 이루어야죠. 자, 그렇다면은 교과 100%에 적합하지 않은데 다행히 면접이 있는 전형들이 있다는 거죠. 면접 강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면접이 뭐 그 자리에서 뭐 임팩트가 강해가지고 어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차분히 정리해서 잘 설명할 수 있고 나를 잘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면접에서 점수 받을 수 있죠. 네, 최저학력 기준도 없어요. 자, 이런 대학들 있습니다. 교과하고 서류를 보는 대학도 있어요. 나는 현장에서 누구하고 대면해서 하기엔 조금 내 성향상 안 맞는다. 실패할 확률도 많다. 나는 서류로 보여줄 수 있다. 한 학생들
교과와 서류가 반영되는 대학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능 등급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공통조합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온 걸 정리하면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확인해야 된다. 국영수사를 다 하는지, 학년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지, 3학년 성적을 높게 보는지, 수능 최저가 높은지 낮은지 없는지, 서류에 대한 게 있는지, 면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공통집합을 찾아야 된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보여드리죠. 저희 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의 근간이 되는 입시 프로그램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사가 이 프로그램도 보면서 상담을 해줘요.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에 있는 학불 사례죠. 붙고 떨어진 자료들을 선생님들이 보내줘서 수시가 한 40만 건의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대로만 보여주는 전혀 학불 사례예요. 자, 어떤 학생이 교과 100% 반영하는 대학의 경영학과에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상담을 의뢰합니다. 이 학생과 다른 학생도 여러 명들이 자기 점수를 대학별 점수 반영이 다 달라요. 모든 대학이 똑같이 국영수사가 아니라고 했죠. 내 점수를 A대학 방식으로 했더니 3등급이 나오는데 B대학 방식으로 했더니 2.5등급이 나와요. C대학 방식으로 했더니 4등급이 나와요.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 내 등급이 가장 많이 나는 대학으로 우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런 전제 하에 이 학생이 상담을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쭉 여러 학생들의 사례를 넣어봤더니 자, 합격을 하는 학생들이 교과 100%인데도 여기에 보면 3등급도 붙고 뭐 이래요. 그런데 밑에 보면 2등급도 떨어졌다. 다른 요소가 없는데 뭐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교과 100%인데 뭐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수능 등급이 안 돼 떨어진 거예요. 반드시 지원할 때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 수능 등급이 있는데 무모하게 어떻게 되겠지. 2등급이라는데 어느 때는 2등급 나오고 난 어느 때는 3등급 나오는데 3등급에 제일 높은 3등급이야. 잘하면 될 것 같아. 또는 3등급에 제일 위니까 어쩌면 3등급 중에서 제일 높은 아이를 우선순위에서 뽑아줄지도 몰라. 이런 맞지 않는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수능 등급은 무조건 1등급에 꼴찌로 떨어져도 1등급이고 2등급에 첫지로 붙어도 그냥 2등급이에요. 등급은 정확히 지켜서 뽑는 게 수시죠. 그래서 이렇게 성적이 교과 100%라 하지만 수능에 따라서 성적이 뒤집혀 뽑혀요. 이런 얘기들이 반년쯤 지나서 학년이 바뀌고 3학년이 됐어요. 가끔 대학에 항의 옵니다. 전년도 우리 졸업생 중에 성적이 뒤집혀서 뽑힌 아이가 있어요. 비리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되긴요. 수능 등급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런 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교과 100%니까 교과 성적순으로 뽑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똑같은 교과 전형인데 100%는 맞아요. 그런데 1단계에서만 100%로 3배수를 뽑아놓고 밑으로 내려와서는 면접을 50% 보는 그런 대학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유리할 수 있죠? 교과 성적이 다소 낮아서. 그렇지만 아주 낮으면 3배수에 못 들어가죠. 면접도 못 보는 거예요. 면접 들어갈 정도의 3배수는 뽑히는데 이 안에서는 교과 성적 좋은 순으로 안 뽑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수능 최저는 없어요. 자, 2등급 정도가 불합격을 한 거예요. 2.9도. 근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합격도 좋은 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1단계 통과 후 면접 때문에 차이가 낮다입니다. 네. 다음은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이제 다음 파트에서도 좀 연결된다곤 하는데 기본 유형만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종합전형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뽑습니다. 서류 면접, 학생부 면접, 교과 면접, 교과 서류 등으로 해서 앞에 있는 내신 성적에 살짝 다른 요소 들어가듯이 여기도 약간씩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자, 수능 최저의 경우에는 앞에 교과 전형보다 적용하는 대학이 훨씬 줄었어요. 사정관 전형은, 종합 전형은 학생부는 서류랑은 볼지언정 수능 등급을 적용하는 대학은 교과 전형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내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종합 전형에 대해서 올해 자기소개서 공통양식 발표됐습니다. 네, 세 가지 공통문항을 주고 자율문항을 줬습니다. 자율문항의 경우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그게 그럴